안녕하세요, 논팽입니다. 직장 다니거나 알바하면서 가장 크게 하는 걱정 중에 하나는 월급이나 알바비를 제때 못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당해보지 않더라도 가족, 친척 혹은 친구같이 주위에 한두 다리만 건너더라도 이런 경우를 겪는 분들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저희 아버지도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제때 못 받아가지고 크게 속을 썩이셨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제가 도와드리려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사용하는 용어나 그런 절차들이 대학생인 저에게는 너무 어렵고 복잡해가지고 결국에 도와드리지 못하고 포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나 알바비를 못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그 시리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가지고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번 영상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 이런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를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임금체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른다는 점 알아두시고, 자,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정확한 팩트 체크, 즉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돈을 못 받았다고 신고하더라도 노동부, 경찰, 검찰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 자기네들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증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자료, 첫 번째는 회사가 얼마의 돈을 줘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두 번째, 회사가 줘야 하는 돈 중에서 얼마를 받지 못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얼마의 돈을 줘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를 우리 회사 입사할 때나 아니면은 연초에 매년 작성을 하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자신의 월급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액수는 각각 얼마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좋습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매월 월급을 줄 때마다 급여 명세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작년 10월 달부터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월급을 받았었을 때 받아뒀던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은, 아, 이 사람이 그동안에 이만큼의 급여를 받아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거의 급여 명세서도 증거 자료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근로계약서를 쓴 적이 없거나 급여가 변동이 되었어요. 근로계약서 쓸 때랑 다르게 변동이 돼가지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라고 하면은, 우리 요즘에 급여는 거의 다 통장으로 받으시죠. 그러면은 매월 회사 이름으로 통장에 이 금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꽂혀오고 있다 라고 하면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의 월급을 받아오던 사람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간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이거나 그런 곳에서는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의 급여가 얼마인지를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급여를 꼭 통장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셔가지고 받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회사에서 작성하는 급여자장인데요. 이 부분은 내부 자료라서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거를 입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회사가 줘야 할 돈 중에서 받지 못한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의 유형은 그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회사 사정이 만약에 어려워져 가지고 매월 정해진 급여를 특정 시점부터 못 받았다, 단순하게 급여 통장 내역만 출력을 해도 매월 들어오던 돈이 어느 시점부터 이제 안 들어오게 되겠죠. 그 통장 내역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자료 확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 매월 정해진 급여 외에 이제 연장 근무, 야간 근무, 휴일 근무를 하는 등 이제 추가 근무를 하는 수당을 더 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추가 근무를 언제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작성하는 연장근로 대장이나 뭐 휴일근로 대장, 혹은 출근부, 혹은 이제 출퇴근 체크하는 그 기록카드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라도 사진으로 찍어서 준비해 두시거나 아니면은 복사본을 써서 확보해 두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업무 실적이나 어떤 영업 실적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을 추가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 받으신 경우에는 뭐 앞에 케이스와 비슷하겠죠. 그래서 영업 실적이나 어떤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를 해 두시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이 정도 돈을 받아왔는데 언제부터는 받지 못했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료를 확보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적에 따른 성과 기준, 어떤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퇴직금과 관련된 건데요. 퇴직연금 가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분쟁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케이스인데요. 성과급 위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내 성과급을 해서 이 성과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은데, 회사에서는 이 성과 인센티브는 제외시켜버리고 기본급여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런 전체적인 자료를 다 확보를 하시면 좋은데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퇴직금을 구합니다. 이 평균임금은 지금까지 지급받아 왔었던 급여 총액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장 내역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케이스, 제가 첫 시리즈로 연차수당 관련된 시리즈를 쭉 이렇게 작성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만약에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연차촉진과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연차대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대체 확인서, 혹은 내가 연차 촉진을 하고 있는데 나와서 출근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일한 흔적이나 증언, 출퇴근 기록 같은 것도 확보하시면 될 것이고요. 연차와 관련된 거는 연차 시리즈 관련 영상에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참조하셔가지고 필요하신 것들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필요에 따라서는 취업규칙과 같은 회사 규정도 제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요. 회사의 규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회사 취업규칙상에는 매년 기본급의 400%를 분할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 상여금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없애면서 이 가치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취업규칙 안에는 여전히 상여금 400%를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 상여금을 달라고 직원과 회사들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마 결국에는 이 회사가 그 돈을 주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케이스, 최저임금이 위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설계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출근부, 근무조 편성표, 뭐 월간 근무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확증하셔야 하고,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은 같이 일하셨던 동료 근로자분들 혹은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셨던 분의 증언이나 뭐 이런 문서로 된 확인서 같은 것들을 받아 두셔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모든 케이스에 대해 가지고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상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2단계죠. 나와 함께 할 든든한 내 편을 만들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어떤 돈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한 명만 콕 찍어가지고 안 주고 있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움직일 든든한 내 편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 편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만약 회사에 직접 가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못 받았으니 이 돈을 달라고 요구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10명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과 100명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의 그 어떤 무게감은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이렇게 인원이 많을수록 좋은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릴 대리인을 선임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이 회사에서 못 받은 연차 수당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 받으려고 청구를 하는데,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게 어려워서 저 같은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일을 시키려고 알아봤는데 노무사 선임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을 연차 수당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노무사 비용 100만 원 주고 나면은 전혀 남는 게 없죠.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가 되니까 전혀 수지타산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동료 직원들 10명을 모았어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10명. 그렇게 해서 노무사를 찾아갔더니 그 노무사가 견적이 한 300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명이서 300만 원을 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1인당 30만 원씩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 측면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때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증거자료 확보와 두 번째 같이 할 내 편을 만드는 거는 어떤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형편대로 되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시면 되고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셔도 될 것들이니까 뭐 이렇게 각 상황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